별책 부록 갖고 싶어서 책을 사는 사람, 먹고 사는데 도움 안 돼도 호기심으로 덤비는 사람, 퇴근하고 수다 떠는 게 마냥 재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누는 인생의 부록 같은 이야기. 책보다 별책으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자기소개부터 하고 저희 팟캐스트가 어떤 팟캐스트인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저것 호기심이 많은 아마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저는 묵사발입니다. 네, 묵묵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별로 재미없어서 그냥 묵사발이에요. 알고 계세요, 그냥? 네. 와. 저는 제 맘대로 하는 걸 좋아하는 엿장수입니다. 와. 네, 저는 비밀이 많고 싶은 여자 판도라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왜 그건지는 안 물어보는 거죠? 지금 무는 타임인가요? 궁금하긴 해요. 네. 아니, 왜 아마존이에요? 난 좀 궁금해요. 제 영어 이름이 존이거든요. 이제 바야흐로 지금이 존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존마탱, 존잘, 존버, 존잼, 존못. 그러네. 이게 나쁜 뜻이 아니고 저는 이제 존득한 맛, 존귀한 잘생김, 존경스러운 버티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존중할 만한 이걸 재미. 얼굴 마주보고 들으니까 상당히 예, 그거에 야심차네요. 존의 시대, 밖에 유튜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존의 시대라 이제 존을 썼고, 이 아마는 아마추어인데 아마추어가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아닌데 이제 그게 좋아가지고 어떤 일이 좋아서 그냥 하는 사람. 이제 프로는 그 물질적인 대가를 받고 하는 사람. 그래서 옛날에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즐기는 자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즐기는 자는 돈 받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그럼요. 네. 입금이 돼야 모든 그쵸. 프로 정신이 발휘되는 거죠. 묵사발님은 왜 묵사발입니까? 저는 이게 한자를 다 이렇게 좀 넣어봤어요. 사실 그냥 묵사발 어감도 좀 좋은데 맛있는데 묵사발. 네, 맛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묵묵히 뜻을 밝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잠잠할 무게 생각 사자에 필발이 이제 나타내다. 거창하다. 네, 그런 거여가지고. 묵사발하면 진짜 막 네. 되게 무자비한 느낌인데 엄청 멋있는 그런데 걸. 묵사발이 그런 느낌을 갖고 있지만 또 야들야들하고 나 이거 맛있는 묵사발 방금 말한 한자 찾아서 다른 뜻이 없는지 찾아보고 싶어졌어요. 느낌. 저도 검색하고 저는 다 찾아봤는데 혹시 막 나쁜 뜻? 많이 찾아보세요. 나쁜 뜻 이게 잘 조합하면 나쁜 뜻도 나와요. 잘 조합하면. 그러니까 막 찾아보고 싶어졌어. 네, 저는 그래서 묵사발입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엿장수예요. 마음대로 하시겠다.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엿장수 맘대로. 제일 멋있다. 네. 판도라는 저 요즘 검색해봤어요. 판도라가 무슨 뜻인지. 여기서 지금 막 이제서야. 뭔가 이렇게 멋있게 말씀하시는 판도라 것 같아가지고. 최초의 여자. 그렇죠. 아니, 최초의 그리스 여자. 신화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여성. 맞아요. 예. 제가 나이가 상자를 혹시- 열었던. 네. 저는 이제 비밀스러워. 비밀스럽게 최초 여자면 최초의 10만 살. 여자면 네. 네, 저만 나이 제일 많고요. 그래서 그냥 좀 신비스럽게 가고 싶다고 해서 저도 어떻게 하면은 이름을 좀 인상적이게 지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됐네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제 이름에 걸맞는 그 여러 의미들을 방송하면서 그때 말 안 할 때 이거 만지면 안 돼요? 좀 네. 집중 좀 해주세요. 죄송해요. 저 얘기 중이잖아요. 죄송해요. 근데 원래 판도라가 신화 속에서 그거잖아요. 이렇게 상자가 있는데 열어보지 말라 그랬는데 네. 열어봐가지고 상자 안에 온갖 나쁜 것들이 다 세상으로 뛰어나가게 만드는. 네. 맞아요. 근데 그 상자를 보니 맨 마지막에 희망이 남아 있더라. 그렇죠. 마지막 희망이 되실 네. 것인가. 네. 이 우리 들어봐야겠죠. 별책 부록을 열어버린. 휩쓸려서 먼저 딸려 나가버려. 그렇습니다. 네, 그 소개는 이쯤 하고 저희 네. 이제 제목이 별책 부록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끼리 별책 부록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엿장수님께서 가장 저희에게 정리를 잘 해주셔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책 부록이 원래 책 사면 이렇게 주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별개로 나와 있는 책
게 이제 부록으로 주는 건데 옛날에 잡지 같은 거 사면 네네. 별책 부록을 이렇게 정말 관심이 있을 만한 그거 사고 싶어. 요즘은 그 패션 잡지 같은 거 사면 화장품 샘플 그쵸, 막 그쵸. 맞아. 그거 받고 싶어서 어떻게 그 사실. 가격으로 이책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싶게 샘플이 더 좋다? 그러니까 그런 게 예전에도 그러니까 별책으로 나오니까 그때 예전엔 책이 주로 부록이었으니까 그쵸. 그게 더 많았는데 우리도 좀 살면서 그 본편 인생 본편 말고 부록 같은 뭔가 즐거움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게 이 팟캐면 좋겠다라는 생각. 예, 플러스 그리고 별책 부록은 사실 그 돈 주고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퀄리티가 떨어져도 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팟캐에 대해서 신빙성이 좀 떨어지거나 재미가 좀 없어도 욕을 좀 덜 해주셨으면. 네.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별책 부록을 보고 선택하는 요즘 잡지처럼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네요. 하여튼 저희도 뭐 직업이 다 따로 있는데 네. 인생의 별책 부록 삼아 이거를 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너무 의미가 좋아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매달 큰 주제를 정해서 그 큰 주제를 각자 흥미 있는 소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그 배워서 남 주는 거죠. 그렇죠.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배워서 남 주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배워서 남 주고 돈을 받는 게 그 강사. 선생님이 스스로 그런 일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배워서 남 주냐? 그래서 배워서 남 주는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이게 남 줬을 때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죠. 받고 뭐야 하지 않도록 네, 받고 심혈을 싶은 걸 기울여 드릴 수 보는 있게. 예. 별책 부록이라 괜찮아 할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큰 실망은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발음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네. 자,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첫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 4명이 한 번씩 할 첫 번째 주제는 시작으로 정했습니다. 오늘은 그 시작의 또 시작 첫 번째. 그래서 시작의 시작인데 그래도 한 우주의 시작 정도는 다뤄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시작이야. 아 거창하다. 모든 것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네. 죽을 때까지 끝낼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게 한 해로 될까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한 달에 주제가 큰 주제가 있고 4명이서 그 주제에 어떤 관련된 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한 하는 거예요. 주씩?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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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마존님이 우주의 시작. 우주의 시작. 시작 중에 대주제 시작. 그쵸. 소주제 우주의 시작. 그렇죠.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빅뱅. 빅뱅, 천지창조. 전지창조, 말씀이 내가 만들었다. 사실은 땅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사실 뭐 아직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종교적인 의미에서 뭐 세상에 이제 그리스도교 그다음에 이슬람교 신자가 많으니까 불교도 비슷한데 이 성경을 처음에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창세기에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이 세상이 이렇게 베스트셀러죠. 시작됐다. 뭐 불교, 힌두교, 뭐 한국도 이렇게 찾아보면 다 비슷해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이렇게 짠 하고 만들었다. 그래서 과연 그럴 것인가? 그래서 오늘 끝날 즈음에 과연 신이 만드는 게 맞는 것인가? 신이 없이도 우주 창조가 설명이 되는가? 뭐 그렇다면 뭐 신은 필요 없는 것인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런 얘기도 해볼 수 있으면 하고 종교의 시작도 같이. 네, 아니면 이 알겠네요, 부분이 이거. 편집되겠죠? 왜 우주 탄생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할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생각을 해보고 뭐 책도 읽어보고 해서 요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러니까 우주가 탄생을 해서 어떻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서 결국은 우주 안에서 이제 저희가 태어났잖아요. 저희뿐만 아니라 뭐 수많은 과학자들이 태어나서 왜 태어났을까? 우주 스스로가 우주 안에 피조물들을 만들면서 결국은 우주 안에 있는 피조물들이 내가 왜 태어났을까?
생각하는, 사실 저희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왜 우리가 태어났을까? 물론 뭐 우리 의지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우주의 어떤 의지가 저희한테서 또 수많은 과학자들한테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뭐 약간 우주의 기운 이런 느낌. 우주 얘기하면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기운을 받아야지. 그래서 우주의 시작을 과학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과학자도 아니고요. 그 수포자 아시죠? 수포자. 수학포기자. 저는 그 물포자였습니다. 물포자. 물리포기자. 이해하는 안 되더라고요. 물리 어려워. 그냥 누구나 사실은 유튜브 뭐 교양 서적 되게 많고요. 근데 어려워요. 사실 읽어보니까 쉽게 이해되는 내용은 아니고 이렇게 수학 공식 나오면 그냥 보기 싫고, 그래서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봤는데 잘 될지는 한번 들어보시고, 오랫동안 그냥 인간이 그냥 뭐 신이 만들었겠거니 이렇게 뭐 빛이 생겨라처럼, 왜냐면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사실 없잖아요. 너무나 거대하고 대단하고. 그러던 중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인류 역사상 다 통틀어서 항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순위 투표 같은 걸 하면 1, 2위를 다투는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유명해요. 한 명 아니에요? 아인슈타인하고 아인슈타인하고. 그쵸. 바로 나왔어. 그거 위인전에 나오는 맞아요. 사람이잖아요. 사실 그 두 분 말고는 잘 몰라요. 그분 말고 과학자 네. 중에 위인전에 나온다면 장영실? 그쵸. 장영실 요즘 좀 뜨시는 분 아니에요? 그 영화도 나오고. 그래서 1, 2위를 다투는데 1, 2위를 이제 다투는 이유를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왜 1, 2위를 다툴까? 이제 뭐 위대한 발명들을 많이 했죠. 특히 아이작 뉴턴 뭐 미적분. 고등학교 때 아이작 뉴턴을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없앨 수 있다면 우리의 수학책이 줄어들 텐데.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발명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두 명이 어떤 세상의 움직임, 운동,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왜 이건 이렇게 움직일까? 왜 그럴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준 과학자가 아닌가. 그래서 아이작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왜 떨어질까? 저거는 이제 그래서 중력을 발견하잖아요. 그리고서는 웬만한 거는 다 설명이 됐는데 이제 현대로 올수록 너무 작거나 아니면 너무 가볍거나 아니면 너무 크거나 너무 무겁거나 아니면 너무 빠르거나 그런 것들이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는 설명이 안 되던 시기가 한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 이때쯤이 돼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지? 라고 또 사람들이 새로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우유, 아인슈타인께서 등장하셔서 우유. 네.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를 딱 발표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여기서 다루면 상대성 이론만 한 2회는 다뤄야 될 것 같아서 2회 안에 끝나는 거 맞아. 그냥 뭐, 그 상대성 이론도 네. 요즘 다시 또 어떻게 그 뒤집어지는 무슨 그런 근거가 나오고 막 이랬다고 그러는데. 잘 모릅니다. 근데 상대성 이론이 사람들이 항상 이해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섰다가 다른 사람들의 얘기해 보면 내가 아직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구나.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좀 추려봤습니다. 이제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땅에 살고 있으니까 땅에 있는 대부분은 탐험을 하고 다 알았겠죠. 근데 이제 큰 강이나 바다를 마주쳤을 때 가고 싶은데 그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한계로는 뭐 수영 정도? 그러니까 저 멀리는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생각할 땐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저 여기 배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배를 딱 가지고 왔더니 이제 와 우리 드디어 새로운 영역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런 이제 계기를 어떤 다리를 놓아주고 그다음에 배로 이제 한참 다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탐험했는데 바닷속에 도대체 뭐가 있지? 배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인슈타인이 잠수함을 만들어준 거 아닌가. 그래서 와 이제 바닷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더 볼 수 있게 다리를 놔준 뭐 다른 과학자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 두 명의 영향력이 커서 항상 투표를 하면 1, 2위로 뽑히지 않나 싶습니다.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드리면 100년 전에 1905년, 1915년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그 전에 그 뉴턴 역학이라고 부르는 시대에는 시간하고 공간이 그냥 각각 따로 독립적이었어요. 공간이 시간한테 뭘 영향을 주거나 시간이 공간한테 영향을 주거나 그냥 뭐 시간은 흐르는 거고 공간은 거기 있는 거고. 그러다가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 시간하고 공간이 서로 독립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얽혀 있구나. 어쨌든 그런 내용이 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합니다. 예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중력 때문에 뭐 공간이 휘고 뭐 그런 여러 가지보다 인터스텔라 영화 보셨나요? 그렇죠. 맞아. 거기 이제 제일 저도 흥미로웠던 장면이 그 탐사대가 우주선을 타고 가서 어떤 행성에 이제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 행성 주변에 블랙홀이라는 굉장히 중력이 큰 물질이 있어서 거기를 들어갔다 나오면 우주선에 있는 사람하고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하고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 맞아. 나이가 확 들어 있어.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뭐 계산상으로는 그 영화에서는 그 새로운 별에서 1시간을 보내면 지구에서는 7년이 흐른대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갔다 오니까 한 3시간인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우주선에 돌아오니까 자기 동료가 23년 늙어 있었던 이제 그런 게 중력이 굉장히 센 공간하고 중력이 보통인 공간하고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상대성 이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이제 우주는 굉장히 크고 이제 무거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빛의 속도 이런 거 하면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우주를 설명을 할 수가, 그러니까 기존에 설명하지 못하던 것들을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잠수함이 딱 하고 만들어진 거죠. 당연히 잠수함 만든 사람이 먼저 그럼 내가 한번 타고 나가볼게 하고 이제 시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잠수함을 타고 나가 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우주가 더 커지거나 아니면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어떤 큰 공간이 마련돼 있었고 그게 변하지 않는 그런 우주를 아인슈타인은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수학적으로 표기를 해봤는데 표기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여러 가지 막 무거운 것들 있잖아요. 별, 은하, 가스. 밀도가 높은 네, 네, 걸 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수학적으로 기술을 해보니까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의 중력 때문에 다 끌어당겨가지고 마지막엔 우주가 쭉 수축해서 쪼그라들어서 그냥 없어진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대요. 나의 우주는 그렇지 않아. 나의 우주는 뭐 그냥 창조주예요? 정적이어야 돼. 음. 그래서 수학식에다가 우주 상수라는 항을 하나 넣었답니다. 우주 상수 봤는데 뭐 식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주 상수가 이제 그 수축하는 그 중력에 반하는 밀어내는 힘을 넣어놓은 거예요. 우주가 확장되려고 예, 하는. 예. 우주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 계산한 거에 따르면 결국은 수축 서로 끌어당겨가지고 이렇게 한 점으로 수축해서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게 싫으니까 밖으로 밀어내는 힘을 그냥 억지로 만들어서 넣은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인슈타인은 내 우주는 정적이면 좋겠다라고 하고 사람들한테 우주는 이럴 거야 라고 설명을 했답니다. 정적 우주론이 있으면 반대쪽에 뭐가 있을까요? 동적 우주가 있어요. 동적 우주론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정적 우주, 정상 우주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비정상 우주라고 할까, 뭐 팽창 우주 이런 말을 할까 하다가 동적 우주란 말은 누가 쓰진 않는데 제가 정적 우주니까 동적 우주라고 해야 되겠다. 없는 말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어냈습니다. 이론 하나 만드신 거예요? 네. 정적이라니까. 정적이니까. 당연히 있는 줄 알았어. 정적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있는 당연히 줄 알았어. 동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처음엔 정상, 우주 신비로운 비정상 하려다가 그 이상할 것 같아서 아픈 우주인가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잠수함을 이번엔 다른 사람이 또 타봤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로 프리드만, 뭐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냥 프리드만만 기억합시다. 여러분 잠수함이 진짜 잠수함이 아니고 네네네. 그렇죠.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그러니까 발견한 우주에 대한 이론을 세워본 거죠. 그래서 알렉산드로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아인슈타인 방정식, 뭐 중력장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거를 풀어서 자기 이름을 따서 프리드만 방정식으로 딱 계산을 했더니
우주 내 밀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주가 쪼그라들 수도 우주가 커질 수도 있다. 밀도에 따라.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대로고 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은 우주가 쪼그라들 수도 있고 우주가 계속 커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움직인다. 동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 대중들은 당연히 슈퍼스타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좋아했겠죠. 유명하면 장땡이야.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발표하던 때가 아인슈타인이 1915년에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 발표하고 2년 있다가 아인슈타인의 정적 우주론, 그다음에 이 프리드만은 그로부터 5년 뒤에 동적 우주론, 제가 이름 붙이기로는 발표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프리드만이 발표를 하고 3년 있다가 37의 젊은 나이로 장티푸스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묻혔어요. 그래서 뭐 원래 슈퍼스타 아인슈타인에게 묻히기도 할 거고. 그래서 처음에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우주가 그냥 멈춰 있을 거다, 아니면 움직일 거다, 요렇게 이야기를 시작한 게 한 100년 전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동적 우주론, 그러니까 우주가 움직인다는 거 관련해서 벨기에의 조르즈 르메트르라는 천문학자가 있었는데 카톨릭 신부님이었어요. 조르즈 르메트르는 너무 기니까 지금부터 조신부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조신부님은 신부님이지만 과학자여서 또 상대성 이론을 계산을 했어요. 또 잠수함을 탄 거죠. 잠수함을 타서 막 이것저것 계산을 해보고 막 하니까 저희는 잘 모르는데 계산도 해보고 관측도 해본 다음에 결론이 우주가 굉장히 작은, 콩알보다 더 작은 점에서 시작해서 빵 하면서 커져서 팽창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논문을 발표한 거죠.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도 그 영어가 대세지 않습니까? 하필 신부님이 프랑스어로 벨기에 논문지에다가 발표를 해서 크게 유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그 논문을 봤대요. 그 조신부님의. 그리고서 이제 뭐랬대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계산은 옳지만, 신부님이 수학을 잘한 거죠. 당신의 물리는 말도 안 됩니다는 되게 약하게 말한 거고, 어바미너블이라고 이제 그 독일어, 영어 뭐 있는데, 그러니까 뜻이 심히 끔찍한, 그러니까 최악이다. 그러니까.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노래를 만들 수 있는데 어떤 시인의 시를 내가 딱 읽고 감명을 받아서 그 시를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시인한테 들려줬더니 시인이 듣고 최악이네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최악이죠. 최악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신부님은 그 뒤로는 뭐 이렇게 두드러진 뭐 저희가 알려진 유명한 업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교황청 과학원 회원이 됐대요. 어려운가 봐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나중에는 교황청 과학원의 원장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부님들 중에는 아마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게 1951년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비오 12세 교황이 그 교황청 과학원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십니다. 오늘날의 과학은 빛이 생겨라 라고 했던 태초의 순간을 증언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신부님은 그걸 과학수학적 계산으로 우주가 한 점에서 뽕 하고 팽창돼서 지금의 우주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신부님이 소속된 어쨌든 카톨릭 교황은 야, 과학이 드디어 성경에 그 빛이 생겨라 창조론을 증명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본인들의 해석이겠죠. 조신부님은 개인적으로 과학하고 종교를 섞는 것은 뭐 반대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교황이 하라고 하면 뭐 조용히 있으셨겠죠.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그 조신부님은 점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서 우주가 생겨났다고
하니까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네. 아인슈타인은 그러면 시작에 대해서 말 안 한 거죠. 지금 우주가 정적이다라는 것만 얘기했지 그게 원래 어떻게 있다는 시작? 얘기 아니었어요? 원래 그쵸. 있는 우주에 원래 대해서 있는 우주. 설명을 한 거죠. 네. 그 시작 얘기는 언제 나오는 거야? 지금 아 이제 하고 있는 처음으로 거예요? 조신부님이 조신분이 시작점을 시작을 얘기한 거예요. 콩할 만한 콩할 만한 그거보다 훨씬 작은 점에서 콩보다 작은 우주가 여기 있는 뭐 저희도 나오고 커피도 나오고 마이크도 나오고 컴퓨터도 나오고 거기서 조그마한 게서 다 나왔다. 그리고 마치 세포 분열하듯이 그러니까 작은 팽창돼서 점에서 나왔다. 팽창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뭐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던 게다가 아마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선입견이 있지 않았을까.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네. 종교적인 그 당시면 더 그랬을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과학적이고 수학적으로 한 거다라고 해도 당신이 신부니까 그렇게 해석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도 듣지 않았을까. 뭐 자세한 사실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던 중에 꽤 큰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사건 좋아. 미쿡에서 조신부님이 그런 이론을 논문으로 내고 2년 정도 있다가 에드윈 허블이라는 허블 나오는구나. 허블. 허블 망원경. 네, 다 아시네요. 망원경 허블 유명하잖아요. 망원경은 영화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 허블 망원경. 아무튼 허블 천문학자가 어떤 발견을 했냐면 밤하늘을 막 봤는데 은하들을 보고 있으니까 모든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은하를 이렇게 관측을 하면 예를 들어 저 은하는 우리 쪽으로 오네. 저 은하는 우리 쪽에서부터 멀어져 가네. 뭐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관측을 했는데 전부 다 멀어져 가네. 팽창하고 있네. 혹시 전생의 허블? 아니요. 제가 원래 과학을 좋아해요. 그러시군요. 진짜? 성적은 나빴지만 어떻게 알았나 이거를. 근데 혹시 밤하늘의 은하를 보면 멀어지는지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늘 그 자리에 있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허블 망원경으로 봤겠죠. 저는 사실 허블 망원경으로 보면 멀어지나? 그 당시에는 허블 망원경은 없어 보이죠. 근데 뭐 좋은 망원경 있겠지만 아니 멀어진다고 뭐 갑자기 시속 60km로 멀어지는 건 아닐 제가 텐데. 알기로는 눈에 보이지 봐서 알 않겠죠. 수- 제가 없겠지. 알기로는 그게 색깔로 알 수가 있대요. 별의 색깔로. 정말? 아니 별의 색 그러니까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스펙트럼. 빨간 쪽은 멀어지는 거고 이쪽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 맨 끝에 이쪽은 가까워지는 그게 있는데 맞습니다. 맞죠? 근데 잘하시네요. 이게 저는 이제 카메라도 그런 게 있어요. 카메라도 사진 어. 찍을 때 색온도로 그걸 조절을 하거든요. 어,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서 저는 뭐 관심이 있어서 알아요. 네, 맞죠, 근데 맞습니다. 이제 그거를 신기하다. 그 과학 이론으로 도플러 효과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까지 몰라. 도플러 효과가 이제 뭐냐면 광원이나 빛이 나오는 광원이나 소리가 나오는 음원,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예를 많이 드는 거는 이제 앰뷸런스가 저한테 맞다. 다가올다. 멀리 갈 다가올 때. 때 파동. 앰뷸런스가 만약에 소리 달라지잖아. 도레미에서 레라는 사이렌 음을 울리면서 나한테 온다. 그럼 나한테 올 때는 미 했다가 나한테 오면 레 했다가 나를 지나면서 도 이렇게 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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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보. 그렇죠.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위양 위양 이런. 아니 그 실제로 맞아요, 약간 맞아요. 이렇게 그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 나요. 지나가는. 맞아. 예. 근데 뭐 이제- 음침은 모르겠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소리나 뭐 소리를 내는 음원이나 빛을 내는 광원이 저한테 다가올 때는 이제 파장이 짧아진다. 저로부터 멀어질 때는 파장이 길어진다. 그러니까 파장이 길어지면 음이 낮아지고 묵사발님 얘기하신 것처럼 파장이 길어지면 색이 붉어지고 파장이 대신 짧아지면 음이 높아지고 파장이 짧아지면 색이 파래집니다. 그래서 색이 나로부터 멀어지는 게 빨개진다. 이제 레드 시프트, 적색 편의라고 부르는 거죠. 실생활에서 뭐 예를 들자면 전 되게 싫어하는 게 이제 길을 걷고 있으면 길에서 담배를 걸으면서 피는 분들이 있습니다. 길빵이라고 부르죠. 요즘도 매우 싫어. 길빵을 하는 요즘도 있더라고요. 분이 많아요. 거의 가만히 서서 피우고 있다. 그거랑 담배를 피면서 나에게서부터 멀어진다. 그럼 좀 안심이 되죠. 담배를 피면서 나한테 온다. 그럼 이제 심이 막 화가 나죠. 짜증이 나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뭐 이제- 별로 관련이 없는 거. 어떻게 이해되죠? 뭐가 나올라 했어? 어떤 대상이 가만히 있는 거랑 색깔 뭐 이런 어. 얘기할 줄 알았는데 색깔 아니었어. 아니면 온도 이런 거 얘기하지. 물론 굉장히 빠르게 담배를 피면서 나한테 멀어지면 담배불이 만약에 파랬으면 좀 빨개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은하들이 대부분 보니까
뻘겋게 보이더라. 다들 푸르게 원래 가진 색깔보다 빨간 쪽으로. 그래서 다 멀어지네? 그러면 비디오 테이프 감듯이 거꾸로 휙휙휙휙 감아보면 멀어진 애들이 쭉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다 모여가지고 되게 조그만데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적색 편이라는 현상을, 그러니까 은하들이 보인다는 것을 알고 이제 논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게 허블이라고요? 누구라고요? 네, 허블. 아, 허블이. 그럼 허블도 허블이 허씨 아, 네, 허블도 그 조신부님하고 같은 아 맞아요. 같은 의견인 거였어요. 거네요. 그렇죠. 그 네. 뭐 빅뱅이든 뭐든 작은 네. 데서 시작해서 점점 커진다. 그러니까 조 신부님이 1927년, 허블이 2년 뒤인 29년. 1927년이요? 네. 진짜 얼마 안 돼. 29년. 조신분이 먼저 그러면 한 거네. 100년도 안 됐네. 그리고 31년에 또 더 멀리 있는 은하들을 또 측정해서 또 비슷한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 커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이제 증거가 되고, 아인슈타인의 어떤 정적 우주가 아니라 우주로. 동적 우주가 더 커진다. 그리고 과거에는 되게 지금보다 훨씬 작았고 커지고 있다. 그래서 아이니 형님이 틀렸네. 그렇죠. 근데 아니 아인슈타인도 틀렸다기보다 자기가 발견한 거는 우주가 점점 수축되고 있는 동적인 우주였는데 그게 싫어서 우주 상수, 네. 우주 상수를 넣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의도적으로. 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러니까 어쩌면 안 그걸 움직였으면 좋겠어. 거부한 거지. 거부한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를 거부하고 왜 그랬을까? 자기 그렇게- 마음대로 될 수 나의 없잖아 우주는- 우주가. 그렇지, 마음대로 될 수 없는 데다가 그 조신부님한테 뭐라고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취향인 거지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 발표한 아이니 게였는데 저기 조신부님이 다른 걸 발표하니까 이제 자존심상 조신부님 알아요? 되게 마음 지금 아파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아, 조신부님이 모를 조신부님이- 수도 있겠다. 나도 저 조르주 제대로 엘르메스트? 연구 제대로 했는데 저기 실무라는 이유로 알았어. 끊었네.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결국은 1931년에 팽창 우주론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인정했구나. 하고 괜찮은 내가 사람이었네. 그러니까 정적인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우주 상수를 넣은 거는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라고 아, 진짜? 이야기를 젊은 날의 했습니다. 실수. 그러면 30몇 년이면 아인슈타인이 한 몇 살쯤 됐을까? 아인슈타인이요? 아인슈타인이 30년이면 아인슈타인이 1800한 7, 80년 79년생. 그걸 인정하기 1879. 어려운데 1879 멋있는 년생. 사람이었어. 55년에 돌아가셨네. 그러면 한 50, 60 다 돼가지고 이제 인정한 거. 아니 근데 그걸 인정하는 거 되게 아니 그러니까 쉽지 멋있다. 않았을 뭔가- 것 같은데. 아인슈타인이 되게 겸손해지지 않았을까 나이 들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음. 팽창 우주론이라는 게 약간 대세로 떠오를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어? 여전히 과학계에서는 큰 호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분간은 우주론이 크게 발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이 났구나. 네, 전쟁 나면 지금 우주 보기보다는 일단 핵무기 만들어야죠. 이게 한국이는 또 지금 뭐 우주가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좀 조용하다가 드디어 저희가 아는 빅뱅 이론이라고 부를 만한 이론을 주장하는 과학자가 나타납니다. 아까 빅뱅 이론이 그렇게 늦게 나온 거예요? 빅뱅이란 말은 훨씬 더 나중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붙인 건 동적이고 뭐 여기서는 그냥 팽창 우주론 정도. 아까 그 아쉽게 아인슈타인이 정적 우주론을 제기했을 때 아니야 동적인 것 같아라고 그 얘기했던 처음에 프리드만 얘기했던 사람. 장티푸스로 프리드만. 돌아가신 37살 돌아가신 분. 네네네. 그 제자가 있었어요. 뭐 어떤 제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수업을 한 번만 들었어도 제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제자 중에 조지 가모프라는 하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1948년에 팽창 우주론을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주장을 하게 됐냐면 계산을 또 했죠. 사실 저희가 뭐 계산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결론이 한 점에서 빵 하고 퍼지는데 이게 큰 걸 작게 압축하면 압력하고 온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지금 뭐 이 방에 한 뭐 20도, 22도 될라나? 이 방을 굉장히 조그만하게 혹시 압축할 수 있다면 온도가 막 뭐 100도, 200도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한 점에서 시작을 할 때는 굉장히 고온, 고압이었을 텐데 계산을 해봤더니 팽창해서 지금의 우주만큼 커졌으면 우주의 온도가 처음에는 한 지금의 우주 온도가 지금의 우주가 처음에는 굉장히 뭐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뭐 1000억도 막 뭐 이런 식으로 높았고 지금은 5켈빈. 켈빈은 절대 온도라고 부르는 건데 0켈빈이 마이너스 273 섭씨 온도랑 같죠.
그러니까 5켈빈은 영하 268도예요. 죽겠죠, 저희가 가면. 우주의 온도가 영하 268도 정도일 것이다. 제가 또 여기서 어떻게 예시를 들면 좋을까 하다가 김치찌개를 뚜껑을 닫고 끓였어요. 그러다가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100도 다 됐으니까 먹어야지 하고 뚜껑을 확 열면 김이 확 나오면서 김이 퍼지면서 아마 그 부엌의 온도가 살짝 올라가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김치찌개는 100도고 부엌은 뭐 한 18도였다라고 하면 김치찌개 100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겁니다. 또는 저는 어렸을 때 초 만들기 하다가 크레파스 녹인 거를 허벅지에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화상 같은 흉터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어릴 때라 몸이 작았을 때였잖아요. 근데 몸이 커지면서 흉터의 범위는 커지는데 상처는 옅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지 가모프가 얘기한 거는 한 점일 땐 굉장히 뭐 뜨거웠다가 빵 하고 커져서 지금은 마이너스 268도 정도 될 그럼 것이다. 그거는 온도는 어쨌든 열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열은 한정되어 있고 우주가 넓어지면서 그 열이 그 사방팔방으로 사방팔방에 번지면서 골고루 나눠지니까 온도가 그렇죠. 낮아졌다는 뜻인 맞습니다. 거예요. 예. 아. 혹시 조지 가모프? 전생은 나의 전생은 조지. 아니야, 나 허블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의견 어쨌든 우주가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 자체는 한정되어 있는데 커져서 분산됐다는 건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계속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뭐 얘기 아직 진행 중이지만 그러면은 계속 팽창이 되고 있고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우주의 공간은 무한한가? 어디까지 멀어질 수 있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일단 우주는 알 수 없지만 매우 크지만 저희가 아직 밝혀내지 네. 못했죠. 저희가 보는 데까지는 유한하고 못 보는 영역은 무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근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사람도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됐다고 하고 그게 퍼져서 우주가 되었다는 것은 말을 하고 있으나 그럼 그 한 점은 어디서 왔는지는 얘기하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한 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이유는 우주가 작은 점으로부터 커져서 지금 모양이 됐다. 그러려면 우주 전체의 온도를 측정했을 때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 5켈빈 정도, 마이너스 268도 정도면 그렇다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럼 실제로 그 온도를 잴 수 있어요? 재려고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못 쟀어요. 어렵겠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우주에 아니, 갔잖아. 아니, 그렇잖아? 갔어도 근데 평균 온도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지구는 사실 조금 온도 높을 거고 네. 그다음에 우주는 엄청 춥다면서요. 실제로 가면 뭐 달 뒤편 이런 데가 뭐 영하 뭐 몇백 도 내려간다면서요. 273도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생각보다 그 273도라는 게 5켈빈 이랬을 때는 멀게 느껴지는데 273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온도니까 좀 춥겠죠? 생각보다 많이 그렇게 많이 안 낮은데 이래서 우주에 나가도 한 1초는 견디겠는데 이런 느낌. 왜 우주에 영화 보면 우주에서 딱 나가서 죽는 사람 다 보면 다 얼어서 새파랗게 이렇게. 그리고 근데 탁 제일 치면 흔한 거. 바자작. 깨지고 맞아. 지금 이런 가설 때문에 그런 영화들이 나왔겠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사방에 퍼져 있는 어떤 열, 복사열을 우주 배경 복사 또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라고 부릅니다. 배경은 백그라운드, 우주 전체. 복사는 카피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열 같은 거 쬐 때 복사열. 뜨거운 거를 직접 만지면 뜨거운 게 전도. 그다음에 이제 공기가 뜨거운 게 오면 대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뜨거운 빛 같은 걸로 이렇게 내가 직접 빛을 쪼여가지고 따뜻하면 복사. 그 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주 배경 복사를 찾으면 대폭발 이론, 팽창 이론의 증거가 된다. 5켈빈이었을 거다, 뭐 7켈빈이었을 거다, 6켈빈이었을 거다, 막 이렇게 반복돼서 예언도 하고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1948년에 그렇게 이론으로만 나오고 뭐 찾지 못했으니까 뭐 큰 호응이 없었겠죠. 그런 상황 중에 정상 우주론, 아까 아인슈타인의 정적 우주론하고 비슷한 건데 약간 차이는 정상 우주론도 우주가 커지긴 커져요. 커지긴 커지는데 예를 들어 당구공만 하던 게 농구공만 해졌다. 그럼 이제 밀도가 줄어들 거잖아요. 근데 당구공이 농구공으로 커지면 그 안에 또 새롭게 물질이 막 생성돼서 밀도는 일정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도를 유지한다? 커지긴 커지는데 뭔가
우주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과는 좀 다르네요. 새로운 그쵸. 물질이 생기면서 밀도를 채운다는. 네네네, 새로운 물질 생겨나서 이제 그 정상 우주론을 주장했던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프레드 호일이라는 과학자인데, 그 프레드 그걸 우리가 호일이 흔히 쓰는 호일 만든 사람? 맞을 거예요. 네. 진짜? 진짜 그거 아닙니다. 만들어. 아무거나 던지지 마세요. 또 맞을 거야라고 해주니까 나도 사발 나는 수가 있어요. 모르는 게 없네. 네, 되게 유명한 댓글 과학자시라고 달려있다고. 해요. 전자레인지가 핵무기 만들다가 무슨 연구하다가 그거 때문에 나온 맞아, 거래요. 맞아. 맞아요, 마이크로웨이브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던져보는 거지. 들으시는 과학계 관련 여러분 특히 댓글 달아주세요. 네. 그냥. 저희 잘 몰라서. 저희 몰라서 네, 그랬습니다.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댓글 좀 호일이죠.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세요. 네. 공부해서 저희 좀 주세요. 호일 찾아볼까? 이제 프레드 호일이 정상 우주론을 주장한 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BBC 그 영국 방송에서 프레드 호일을 모셔놓고 정상 우주론과 팽창 우주론에 대한 토론 그런 걸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프레드 호일이 요새 젊은 과학자들은 우주가 뻥 하고 작은 점에서부터 커졌다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비꼬는 듯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진짜 알겠다. 요새 애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건 아니고 내 정상 우주론이 맞지. 근데 다른 과학자들 중에 우주가 작은 점에서 뻥 하고 이제 그 영어로 했으니까 빅뱅 이런 식으로 아니, 얘기를 뻥이야 했겠죠. 뻥 이랬는데 그게 빅뱅이구나. 그래서 맞죠? 이제 그때 그렇게 약간 조롱조로 말한 이론이 나중에는 팽창 우주론의 어떤 제목이 돼서 저희가 지금 빅뱅 우주론이라고 부르고, 만약에 프레드 호일이 그때 방송에서 빅팝이라고 말씀하면 빅팝 우주론이 됐을 거고, 혹시 드래곤볼 만화 보셨나요? 봤죠. 거기 호이포이 캡슐이라고 있는데 호이포이. 캡슐을 이렇게 위에 버튼을 딱 누르고 던지면 집도 나오고 맞아요. 자동차도 참. 나오고, 호이포이라고 얘기했으면 호이포이 우주론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 얘기인데, 나중에 빅뱅 우주론이 이제 이렇게 의미가 좋지 않게 출발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이름을 공모했대요. 하지만 이 빅뱅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아서 그냥 빅뱅이라고 하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빅뱅 우주론이 조롱을 받고 시간은 흘러 굉장히 우연적으로 새로운 발견이 나옵니다. 64년, 그러니까 시간이 꽤 오래 흐르죠. 거의 한 15년 정도 뒤에 미국의 펜지어스 그리고 윌슨, 이거 성만 말한 거거든요. 벨 전화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던 연구원들이 통신을 할 때 잡음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잡음을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잡음 제거에 관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봤대요. 닦아도 보고 안테나에 비둘기 똥이 끼었다나? 그래서 비둘기 똥도 치워보고 어떻게 하면 이 잡음을 좀 줄여볼 수 있을까?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도저히 사라지지 않는 그 잡음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 잡음은 신기하게도 어떤 한 방향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우주의 전 방향에서 잡음이 오고 있었답니다. 우주의 전파 아니야 막. 그쵸. 그러니까 외계인의 막.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잡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지 했더니 우주의 전 방향에서 오고 모든 방향에서 같은 비슷한 크기로 온다. 그러던 차에 근처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찾으려고 하는 연구원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 연구원들하고 벨 연구소의 펜지어스와 윌슨하고 연락이 돼서 펜지어스와 윌슨이 찾은 그 잡신호, 그게 혹시 우주 배경 복사 아닌가? 라고 해서 둘이 만났겠죠. 그 사람들이 만나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잡음이 바로 우주에 퍼져 있는, 작은 우주가 고온으로 있다가 빵 터져서 차가운 그 기운들이 퍼져 있다라고 이론으로만 주장됐던 그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럼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 건 거예요? 잡음이? 전자기파? 그러니까 우리 그 녹음 같은 거 하면 들어오는 노이즈가 뭐가 있었는데 네. 그 노이즈가 알고 보니 우주의 어떤 전자파 같은 거였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얘기 드리면, 저희가 아날로그 TV 틀면 채널 이렇게 방송 송출하지 않는 구간을 틀면 하얗고 까만 게 막 하면서 있잖아요.
요즘 친구들은 모를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요즘 있죠. 다 비슷하게 디지털 혹시. TV, 인터넷 TV라서 뭐지? 그런 주파수 자체를 모를 것 같아. 아니 선을 다시 연결해 주세요. 아니 그 라디오도에 네. 라디오도 하다가 맞아. 다른 주파수 옮길 때. 내지는 뭐 터널 같은 데 들어가면은 그쵸. 이렇게만 들리고 실제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릴 때 있잖아. 그래서 그 TV에 있는 그 잡음이 음.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TV를 그러니까 저희는 어려서부터 우주 배경 복사를 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몰랐던 것뿐이지. 왜 그런 막 그 무슨 스파이 영화 이런 데 보면 막 어린이가 천재인데 그런 데서 나오는 잡음을 듣고 외계의 신호를 막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아 진짜? 예언자처럼 이래가지고 그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막 그 수사 기관 같은 데서 FBI 같은 데서 이 아이를 막 데리러 오고. 엿장수 몇 살이에요? 아니 그런 영화 있었다니까. 아니 영화 많이 보신 분이 왜 그런 걸 몰라요? 좀 모르겠어요. 난 이상한 영화만 봤나 봐. 근데 되게 재밌다. 아니, 그 영화 진짜 그 아이가 암호를 해독을 하는데 옛날엔 러시아 같은 데서 이제 그 냉전 시대 실제로 암호로 이제 통신을 할 때 그 상대방 적국이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노이즈에다가 암호 신호를 섞어서 보내고 그 신호를 받아서 그걸 뭘 해석을 해야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해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암호를 했는데 어떤 아이가 자폐가 있는데 그 자폐아가 TV에서 나온 씩 하는 거에 암호가 들어있는 걸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해석을 하는 거야 그걸. 근데 되게 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랑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우주에 우주 복사가 있는데 그거를 그 아이처럼 누군가 해석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게 알아들을 수 있었던 그게 거잖아. 우주 복사였다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이 발견이 뭐 저희는 뭐 대단한가 뭐 싶기도 한데 엄청나게 대단한 발견이어서 펜지워스와 윌슨은 노벨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노벨상도 받았어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인류가 찾고 싶었던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모두 우주가 조그만한 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커졌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데 과학자들은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굳이 인정하고 싶지 이 정도로 않겠죠. 뭐 명확한데 나중에 어떤 일들도 있었냐면 지구에서 이제 측정을 했대요. 그 우주 배경 복사를. 근데 이제 지구는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우주 광선이 뭐 산란되기도 하고 어쨌든 뭐 잡음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인공위성 같은 것들을 띄워서 우주 공간에서 측정을 해봤더니 더 해상도가 선명한 우주 배경 복사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온 값이 우주 배경 복사가 2.727 맞나? 단위가 뭔데요 그게? 켈빈. 켈빈. 아 그 온도가. 잠시만요. 근데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그러니까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만 되고 축소되고 있다는 증거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우선은 확장됐기 때문에 고온이 지금 온도가 이렇게 퍼졌다. 이만한 게 있었는데 점점 줄어들면 온도가 높아질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죠. 우주가 그럼 수축이 되면 온도가 높아지고 높아지겠죠. 있다는 증거는 안 되는 거네요, 그게. 네. 그럼 점점 냉각되고 있나? 온도가 실제로 우리가 우주가 계속 그렇겠죠. 팽창하고 있으니 계속 팽창하면 더 계속 냉각이 되겠죠. 냉각이 되고 우주 최적 온도에 맞춰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 이 면적에 비해서 공간에 비해. 온도가 2.725 켈빈 정도? 그냥 3켈빈이라고 하죠. 뭐 3켈빈. 그래도 마이너스 영하 270도 네, 정도로 균일하다. 우주 전체에. 그래서 다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 발견을 하고 노벨상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빅뱅 이론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3가지 정도. 맞네 문제가 3가지면. 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왔는데도 뭐가 문제였느냐?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이제 과학자들이 첫 번째 우주의 지평 문제, 우주의 지평선 문제라고도 부르는데요. 그게 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우주 가운데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아마 구슬처럼 동그랗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사방팔방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한계, 끝, 이제 거기를 최후의 산란면 뭐 이렇게 부를게요. 아마 그게 번역 때문에 좀 말이 이상한 것 같긴 한데 그 최후의 산란면에서 한쪽에서 저한테 빛이 와서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반대 방향에서도 또 빛이 와서 닿았어요. 그래서 측정을 해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2.725 켈빈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 왼쪽에 판도라님이 있고 제 오른쪽에 묵사발님이 있는데 1m 정도 떨어져서 저한테 입김을 따뜻하게 확 하고 불었어요. 별로 기분 좋은 하필 왜 기분 좋은 이해가 아니야, 이해가 이거까지. 뭐, 침 예. 뱉을게요 그냥. 차라리 선풍기 틀어.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그 입김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측정을 해봤더니 판도라님이 저한테 그 입김을 부은 게 27.25도, 그리고 묵사발님이 저한테 입김을 부은 것도 온도를 측정해봤더니 27.25도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지금 같은 공간에 있잖아요. 근데 이 공간들의 온도가 같으려면 좀 섞여야 돼요. 대류가 있어야 돼. 예, 그렇죠. 대류가 있어서 섞여야, 그러니까 양쪽의 공기들이 서로 정보 교환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양 공간이 서로 뭐 열이건 어떤 에너지 형태건 서로 교환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정확히 똑같은 온도가 올 수 있는데, 우주의 양쪽 끝은 너무 멀어서 저쪽 끝에서 이쪽에 빛이 오는데 137억 년이 걸렸다. 그리고 반대쪽 끝에서 저한테 오는데도 137억 년이 걸렸다. 그럼 이제 우주의 역사를 저희가 137억 년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끝과 저 반대쪽 끝은 아직 서로 빛이나 어떤 온도 교환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곳의 온도가 그렇게 미세하게 같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약간 소름 끼치는 얘기. 본 적 네. 없는데 어떻게 알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서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아직 닿을 야 했는데 그게 아직 저쪽에서 들을 수도 없었는데 이미 알고 있어. 똑같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에너지가 오지? 이런 건 보통 우리가 충분히 시간이 있어서 서로 이 공간과 이 공간이 충분히 섞였을 때나 온도가 같을 텐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우주의 지평선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우주의 평편도 문제, 평탄성 문제라고도 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주의 평편도라고 말하면 이게 뭐 우주가 평평하냐, 뭐 이런 개념인데, 평평하냐 휘어있냐. 근데 이렇게 저도 읽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우주의 초기 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주의 밀도를 처음에 예를 들어 신이 우주를 만들어야지 하고, 저희 그 재밌는 그림 중에 신이 묵사발을 만들 때 하면서 뭐 감성, 네, 감성이, 돈, 센스 뭐 이런 거, 쏟았네, 뭐 이런. 잘생김 이런 거 넣잖아요. 술, 아이고. 그런 술 식으로 드시면서 만드셨나 봐. 할 때 지금 우주처럼 되려면 굉장히 미세하게 밀도를 정해야 된대요. 그게 어느 정도로 미세해야 되냐? 우주 나이가 아주 어렸을 때, 뭐 100만 분의 1초 정도 됐을 때라고 하는데, 이 우주가 지금의 우주처럼 되려면 1세제곱센티미터당 1cm 곱하기 1cm 곱하기 1cm 주사위만 할까요? 그 안에 몇 그램 정도의 물질이 있어야 되냐면 447225 917218 507 401 284 016 g이 있어야 지금의 우주가 된답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숫자에서 1이라도 적거나 1이라도 크면 우주가 너무 빨리 팽창해버리거나 아니면 쪼그라들어서 없어지거나. 그럼 그거를 수학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도의 네, 밀도가? 계산을. 그 나이 동안에 137억 년 동안에 팽창되었다면 처음에는 이 정도였을 것이다라는. 저 처음에 그런 밀도로 시작을 해야 지금의 우주처럼 우리도 살고 태양도 있고 지구도 그냥 있지. 창조론으로 갑시다. 이거는 아니 창조가 아니고선 안 될 것 같아. 그냥 창조론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우주의 편평도의 문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미세 조율의 문제라고도 불러요. 문제죠. 그러니까 빅뱅 안 되겠네. 네. 빅뱅 이론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빅뱅 이론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미세하게, 신이 아니고서야, 그리고 신이 있었다 해도 정말 신도 수없이 우주를 한번 만들어볼까, 또 만들어볼까, 또 만들어볼까, 아유 망가졌네, 또 만들어볼까, 없어졌네, 뭐 이런. 신은 실수하지 네. 않을까. 이 한 방에. 빅뱅 이론이 이런 그 미세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공격을 받을 때 교황청에서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창조다. 이것은 신의 창조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원시 입자의 문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의 나이가 아주 어렸을 때 10의 마이너스 34승분의 1초일 때
자기 단극자 입자라는 게 탄생했었다고 합니다. 자석인데 보통 자석은 N극, S극이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단극자 입자는 N극만 있거나 S극만 있거나 이제 한 가지 자성을 띤 물질이에요. 그게 분명히 지금까지 있어야 되는데 1970년부터 온갖 시도를 다 해봤는데 하나도 못 찾았답니다. 너희가 말한 빅뱅 이론대로 하면은 있어야 되는데 없다 아무리 해도 물론 아직 못 찾은 거일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전히 빅뱅 이론은 모두가 받아들이기 약간 애매한 약간 약점이 있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 이 난제를 해결할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1980년대 누구? 앨런 구스라는 미국의 과학자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주가 갑자기 초반에 엄청나게 커졌다라고 급팽창 이론, 영어로는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 하는데 를 발표를 합니다. 이 인플레이션 이론이 어떻게 보면 빅뱅을 굉장히 완성시키는 이론이 된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급팽창이냐 10에 120승 정도 커졌다. 우주가 그러니까 0.0초부터 0.1초도 안 돼서 0.000000000000000 뭐서 1초 만에 10에 120승만큼 진짜 커졌다. 빵이네. 빵. 아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똑같구나. 그래서 제가 계산을 대충 해봤어요. 계산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계산이 탁구공이 0.1초 만에 만약에 태양만해졌다. 그러면 엄청나게 팽창한 거잖아요. 그게 10에 32승 정도입니다. 와 근데 120승. 네, 10에 120승만큼 커졌다. 그런 이론을 발표를 하면서 이 이론이 앞에 말씀드린 문제 3가지를 해결을 해줬어요. 그러겠네.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편평도의 문제. 아까 굉장히 미세하게 조율된 밀도가 아니면 우주가 사라지거나 끝없이 확 팽창해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날 조건이 못 되거나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책을 읽어보고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수식으로 증명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기초대사량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만 쉬었을 때 소비하는 에너지 계산하기 쉽게 100이라고 할게요. 100보다 맨날 작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빠지겠죠? 그렇겠죠. 네, 100보다 조금씩 더 먹으면 100일씩 먹으면 살이 찌겠죠? 그냥 100으로만 먹으면 체중이 그냥 그대로일 겁니다. 과장해서 100보다 조금 먹으면 나중에 저체중으로 죽어요. 100보다 많이 먹으면 거체중으로 성인병 걸려서 죽어요. 100을 유지해야지만 그 100을 유지하면 늙어 죽겠죠. 늙어 죽겠지만 이거는 제일 편하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정상적인 상태로 진행될 수 있는데 이 급팽창 이론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약간 마법콩? 제가 아까 드래곤볼 얘기했더니 선두 뭐 그런 비슷한 제가 개념도 하나 만들었는데 내가 기초 대사량이 100인데 10을 먹을 수도 있고 20을 먹을 수도 있고 120을 먹을 수도 있고 뭘 먹든지 간에 먹은 다음에 이 마법콩을 하나 먹으면 기초 대사량 100만큼 딱 맞춰줘요. 어우씨 완전 대박 당할 때 갖고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 굉장한 대박 나는. 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급팽창 시키면 밀도가 뭐든 상관없이 우리가 아까 굉장히 미세한 밀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밀도가 뭐든 상관없이 급팽창하면 지금같이 안정된 우주가 돼. 가 수학적인 결론이었어요. 팽창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네. 미세한 조율이 아니어도 이게 그렇죠. 맞춰진다. 맞춰진다. 이제 수학적인 건 저도 사실 뭐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근거적으로 이런 게 그렇게 그냥 수학 계산이 그렇다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우주의 지평 문제라고 했던 아까 양쪽 끝이 아직 정보 교환을 열기 같은 걸 교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온도가 같냐? 이것도 급팽창 이론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를 들어 이 방 저희가 들어온 지 이제 한 1시간 뭐 좀 지났죠? 1시간 반 됐어요. 그럼 이제 이 방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천장의 온도나 바닥의 온도나 아마 거의 같지 않을까. 이 상태에서 이 방이 갑자기 지구만하게 커진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지구 전체의 온도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역시 빨리 빨리 팽창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같은 정보를 가지고 네, 팽창했기 같은 정보를 이미 가지고 이미 비슷한 상태에서 확 커졌다. 그래서 양쪽 끝에가 아직 교환하지 않았지만 같은 에너지를 보인다. 라고 해서 해결을 근데 했습니다. 이제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거에 개입이 없을 거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너무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가 0.1초도 안 돼서 확 커졌다.
탁구공이 태양보다 커지는 것보다 훨씬 크게.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고 마지막에 자기 홀극, 자성을 하나만 띠는 입자 단극자. 같은 것도 어떻게 설명했냐면 제가 또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되게 찾고 싶어하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 하다가 네잎클로버 찾으면 좋아하지 않나요? 네잎클로버 좋죠. 행운이라고. 바로 복권 사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만약에 빨간색 네잎클로버를 여기 제가 한 100개 정도 이렇게 놔뒀다고 합시다. 빨간색 네잎클로버. 그럼 막 어디 최대한 숨겨도 100개 정도인데 요 방에 숨기면 보일 거예요. 근데 이 방이 갑자기 지구만하게 커졌다. 그러면 빨간 네잎클로버를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있긴 있는데 우리가 못 찾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우주에 비해서는 옛날에 그런 물질들이 있었는데 지금 못 찾는 이유는 너무 갑자기 공간이 급팽창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해결이 돼서 그때부터 빅뱅 우주론이 모두가 우주가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론이 되었습니다. 물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얘기 드릴게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뭐가 있느냐? 온 세상의 물질들을 다 조사해보면 밀도를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공간을 우리가 대충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이는 걸 다 세봤더니 4%밖에 못 찾았어요. 4%라는 게 밀도의 100% 중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머지 96%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쵸. 다 찾아보고 막 관측하고 계산해봤는데 4%밖에 못 찾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딱 100%를 다 찾아야지만 우주가 수축하거나 크게 팽창하지 않고 안정된 우주가 될 텐데 4%면은 금방 다 멀리 퍼져서 태양도 내일 멀어지고 달도 멀어지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디 있을까 하다가 찾은 게 바로 첫 번째가 암흑 물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블랙홀 아니야 이거 뭐. 그러니까 암흑 물질은 어떻게 찾았냐면 중력 렌즈 효과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은하들이 모이는 은하단의 전체 질량을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은하단의 질량을 딱 재봤더니 은하단의 전체 질량을 중력 렌즈 효과로 계산한 거하고 우리가 눈으로 센 거하고 보니까 안 보이는 데에 질량이 6, 7배가 더 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다 합쳐야 은하단의 질량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우리가 눈에 보는 것보다 6배나 7배나 많다. 뭔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암흑 물질이라고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밤에 깜깜한 데 나가서 사진을 딱 찍었다. 그럼 새까맣게 나와요. 근데 그게 사진이 까맣게 나왔다고 해서 거기 뭐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해보니까 아까 밀도를 4%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찾았더니 암흑 물질이 24% 그럼 아직도 72%가 빕니다. 그래서 그 72%를 연구를 해봤더니 나중에 초신성이라고 큰 별이 죽을 때 폭발하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에너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72%네? 라는 결론이 그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세계는 우리가 보는 거 4%,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거 24%, 그리고 물질은 아니고 어떤 에너지인데 잘 모르겠는 거 72%. 그렇게 딱 합쳐서 100이 돼서 밀도가 안정적으로 지금의 우주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암흑 물질하고 암흑 에너지는 아직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암흑 에너지라는 것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실수라고 했던 우주 상수가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어허. 아인슈타인은 이미 그때 암흑 에너지를 본인이 뭐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뭔진 몰라도 이런 게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게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감인가 100년 전에 그래서 천재는 실수조차 실수가 아니다. 예. 가설조차. 그렇죠. 저 별 폭발한 거 봤어요. 음? 근데 1995년이었어요. 제 기억에. 오. 네, 어디 엄청 산길을 걸었는데 음성에 꽃동네 갔는데 너무 달도 밝고 별도 너무 밝아가지고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다들 본 건 아닌데 제가 너무 별을 열심히 보면서 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선생님들이 막 앞을 보고 걸어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뭔가 별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시골에는 우리가 사람이 그냥 걸으면서 하늘을 봐도 별이 움직이는 게 보이나? 저는 별똥별 본 적도 없어가지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혼자만의 막 생각을 하면서 하늘을 봤는데 갑자기 이게 너무 멀어서 그런지 쾅 이런 건 아닌데 갑자기 한 점이었던 게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럼 주변이 다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너무 그게 신기해가지고 그러고서 뭐 뉴스를 봤는데 그 뭐 폭발이 있었다는 거를 뭐 얼핏 본 것 같아요. 별의 사망을. 근데 지금 이제 준비해 오신 거 보니까 그런 발표가 1997년도에 났다고 돼 있어서 별이 폭발하는 거는 그 전에부터 정도는 관측이 있었겠죠? 됐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암흑 에너지라는 걸 찾은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우주의 시작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금방 어떻게 해주세요, 시작됐는지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작은 점에서 뽕 하고 튀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 질문이 그래 뭐 신이 만들었건 한 점에서 출발했건 그 이전은 뭐냐?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느냐? 빅뱅 이전은 뭐냐? 사실 우주의 시작이라는 건 빅뱅은 물론 우리가 찾아낸 가장 먼 과거이긴 하지만 왜 그게 일어났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무려 4세기, 5세기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정도 전에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대 과학과도 꽤 많은 얘기를 무려 1500, 1600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느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 라는 질문에 대해 하느님은 세계를 시간 안에 창조한 게 아니라 시간과 함께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조된 시간이란 관념 자체가 그렇죠. 예를 들어 저희가 그 조선왕조실록 이런 데 보면 뭐 세종 1년, 세종 2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세종 왕이 즉위하기 전에 세종 마이너스 1년? 이런 이야기는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이 왕으로 즉위해서부터 세종의 시간이 생긴 것처럼 우주의 시간도 빅뱅과 동시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겨서 흐르는 거지 빅뱅 이전의 시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한데 근데 멋있네요. 완벽한 대답이에요. 그죠. 존재해야만 시간이 부여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태어나야 나이를 세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1500, 600년 전에 아우구스티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천재는 천재였나 보다. 물론 몰라요. 뭐 그렇다 해도 그 이전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새 뭐 다중우주론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전을 또 설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면 굳이 신이 개입하지 않고도 신을 끌어오지 않아도 우리가 우주의 창조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네?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그 신은 없다. 신은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어떻습니까? 무신론자이신지 유신론자이신지 세상을 설명하는데 신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필요하지 않다면 신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가? 묵사발님. 일단 저는 유신론자고요. 신은 계시고요. 어떻게 알죠? 네. 그게 믿음이니까. 근데 아무튼 근데 우주에 대한 이것도 어찌 보면은 뭐 저도 이 얘기를 다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과학자들이 우리 생애 안에서 이거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저는 그 또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너무너무 막 이론으로 계속 이렇게 알려지고 막 그러는 게 너무 막 멋진 일이고 대단한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저는 일단은 제가 제 생에 있어서는 그 신을 믿으면서 그리고 그 과학의 이 신비도 같이 믿으면서 살지 않을까.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그 137억 년이라는 우주의 나이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관측이 됐다 뭐 이런 예를 137억 년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그럼 137억 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여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는 존재하고 있어. 그거 자체로도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주적인 어떤 관점에서 신비한 거라
우리가 이렇게 그냥 창조론적인 어떤 그런 바탕 아래서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는 것랑 저는 비등비등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쪽도 믿으면서 이런 막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가는 것도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파헤쳐졌다. 내가 죽기 전에 뭐가 파헤쳐졌는데 그게 정말 희한하게 신이 딱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뭔가 다른 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차원이라면 아무것도 안 믿고 그냥 회의론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믿으면서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제 생각. 여장수님 저는 그냥 어릴 적부터 저도 이제 과학에 관심은 많았는데 그 작은 점에서 빅뱅 이론에서처럼 작은 점에서 팽창을 한다면 그 팽창하는 시기, 그다음에 팽창한 에너지 이 모든 것의 설계자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도 소프트웨어를 누가 이렇게 프로그래밍하지만 그 안에서 버그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결과들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거나 최초의 설계자는 있는 법이니까 우주의 탄생도 그게 어떤 형태였던 간에 설계자는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어떤 신념이랄까. 저의 사고 체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판도라님. 밝혀지고 이렇게 세상의 이론으로 나와 있는 게 진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무수하고 오늘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이 우주의 나이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밝혀진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생명 자체도 이 우주 속에 저희가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것들도 사실 그걸 어떻게 낱낱이 다 설명할 수 있을까. 한 점에서 팽창이 그렇게 돼서 우주가 됐다고 하는 것도 그냥 저희가 가설일 뿐이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결정권자는 그러니까 그 결정권자라고 말하지만 그게 어떤 존재인지는 저희들 신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데 그런 존재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무한한 세계를 다 아우르고 있는 존재. 이게 그러니까 2대2로 무신론자로 갈려야 지금 이제 박 터지게 막 해야 재밌는데 다들 너무 다 아마존님 어떻게 생각해요? 1분 안에. 아니 30초 안에. 저는- 30초 안에. 네. 계속 떠들었으니까. 무신론자 하려고 했는데 유신론자고요. 그런 생각 들었어요. 137억 년, 138억 년 굉장히 긴 우주의 역사 중에 우리는 정말 티끌의 티끌만도 못한 시점에 살고 있고 지구가 알고 봤더니 우주의 중심도 아니고 변두리에 있잖아요. 그렇게 미세한 곳까지 신이 개입할 필요가 있을까? 거기에 예언자들을 보내고 뭐 예수를 보내고 굳이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서 우리가 더 의미가 있는 존재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이 있고 그렇게 미세한 우리까지 챙겨주는 신이라면 내가 믿는 신은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희망이 죽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잖아요. 저는 죽고 나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것보다도 죽고 나면 이런 비밀들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어서 어디서 왔는지 이 신의 영역으로 그쵸. 가서 내가 이 모든- 육체라는 제한된 곳에서 뭔가 해방되었을 때 내가 이런 신비들을 알 수 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근데 알고 봤더니 다 윤회해가지고 다 개구도 태어나고 강아지 태어나고. 근데 저희가 그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주님 곁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의 뭐 천국에 갔다는 것도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런 신비를 죽게 되면은 그 하느님 곁에서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야 그래도 모를 거야. 네, 이제 알겠습니다. 첫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괜찮으셨습니까? 부족한 게 많았지만 뭐 판단은 네. 청취자 네, 좋았어요. 좋아지겠죠 뭐. 네, 그럼요. 시작이 한 중요한. 날이-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어쨌든 듣다 보니 막 이렇게 몰입해서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접니다. 네, 어떤 시작인지 저는- 예고를 하시겠습니까? 네, 하죠 뭐. 네. 저는 여행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저는 정말 그래도 이 범위가 좁죠. 지구에서의 여행의 시작입니다. 아, 여행 중요하죠. 간다. 우주 아니에요. 우주여행. 우주여행으로 해주십시오. 우주여행 그럼 나중에 가고 끝날 때 저희 이제 우주여행 할게요. 언제를 끝낼게요. 제가. 돈 많이 벌어야겠네요. 그럼요. 네, 그럼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 다음 보러 주에 봬요. 많이 들어주세요.